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보기 전에 공지사항을 하나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지사항은 일주일 중에 이틀 정도는 영상이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날짜로는 2월, 5일 날 아마 못 올라갈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구독자님들이 다른 의견과 그리고 저도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영상의 콘텐츠를 좀 더 퀄리티를 더 높게 뽑기 위해서는 약 이틀간 정도는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쓰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만큼 저는 매일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또 공부하고 또 내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교차 검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교차 검증된 부분에 따른 최종 생각이 결정이 딱 드는 시점이 되게 되면 그 영상을 찍거든요. 근데 항상 퇴근하고 나서 그 시점이 매우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저를 또 많이 혹사하고 또 별로 좋게 안 보시는 그런 형태로도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내용을 다뤄보게 되면 아주 큰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을 했지만 이제 22년 말 정도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된다. 제가 계속 이런 금융 쪽에 관련된 경제적인 공부를 했었을 때 제가 항상 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 예상과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에 좀 공부한 보람이 또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어차피 12개월을 거의 넘기질 않습니다. 말로는 립 서비스로 계속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 이번에 FOMC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 기반 부분을 보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 2%에 고정되도록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결에 만전히 일치를 했고, 그리고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시각을 유지한 가운데 델타 변이의 경제 회복 세계가 둔화되고 있으나 고용 보고서가 12월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를 보고 나는 11월에 테이퍼링에 따른 언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저는 거의 힘들 것이고 만약에 하더라도 조그마한 힌트 정도만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는 그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당연히 이제 9월 달 다 지나갔으니까 10월 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바짝 올라야 돼요. 왜 그러냐면 11월 달에 있는 FOMC 회의가 11월 4일 정도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면 또 그 기간이 또 가까워지면 힘이 또 빠지겠죠. 왜냐? 테이퍼링 기간이 최대한 이제 늦어봐야 어차피 나머지 있는 달은 올해 시즌 12월밖에 없잖아요. 12월 아니면 내년인데 어차피 제가 매주 언급해드렸다. 어차피 12월 달 못하면 내년 1월 달 정도 아니면 2월 달 최대 늦어도 2월 달 정도 요 시점에 할 것이라고 매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이 기간은 10월 달에 가장 맛깔스러운 그 정도에 따른 수익을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따른 의견이 나온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나오고 그 테이퍼링 그 기간이 이제 공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주가 될지 달이 될지 그것까지도 아직 뭐 그런 언급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부분 달로 끊지만 주로 또 언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금리 전망치 중간값이 21년 0.1, 22년 0.3, 23년 1, 24년 1.8를 제시한 가운데 22년 첫 금리 인상 단행 이후 23년, 24년 각각 3회 금리 인상을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리고 미국의 GDP 성장률 대비 21년 7에서 5.9% 하향 조정했지만 22년도 3%의 중반대 정도를 상향 조정을 했고 인플레이션 전망치 PCE 부분에 따른 소비자 물가 부분 또한
대략 3% 중반대 정도에서 22년도 때는 2% 정도를 보고 있다. 그래서 연준 의장도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할 것으로 하지만 금리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2번, 기본 2번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올리면 4번, 조금 적당하다라고 하면 3번까지는 올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나머지 주변 국가들이 좀 방어를 잘 해준다라고 하면 못해도 3번까지는 올리지 않을까라고 올해 시즌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아직 테이퍼링과 1차 금리 인상 부분을 겪어봐야지 저희 생각이 좀 더 뚜렷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헝다그룹 부분에 따른 것도 미국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매우 적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 라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도 구독자님이 그 전에 물어보셔가지고 그 의견을 여러 번 했지만 또 다행스럽게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조금 하고 중국 정부에서 알아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서 또 급등이 나와줬고 모든 투자자산 시장이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갔다. 그 다음으로 앨런 재무장관이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빠지면 역사적인 금융 위기가 닥칠 것이다 라는 또 이런 의견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의견이 나왔던 배경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부채 한도 빨리 올려야 돼. 근데 10월 달에 이제 부채 한도 기간이 도래하잖아. 그럼 그 10월 달 부분까지는 기다리기에는 힘들어. 그리고 진짜 막바지까지 간다라고 하면 11월에서 12월 4일, 12월, 11월 정도 사이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조정을 좀 하자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는 93.45를 기록을 했고요. 헝다 디폴트 우려에 따른 영향으로 상승 요인이 좀 끼쳤다라는 부분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76달러 선에 마감을 했는데 헝다 그룹의 파산 이슈와 그리고 9월의 FOMC 회의의 매파적인 결과로 인해서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추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70달러 선이면 거의 화학 회사 같은 경우에 마진율 추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 회복에 따른 추이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형태이고 여기에서도 헝다그룹에 따른 경제 침체 우려 부분에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상승을 했던 가격대가 72달러 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저금리 유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좀 끼쳤다.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한다라고 밝히자 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엄청 많이 반등도 세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잠깐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잠깐 미뤄진 거에 이제 우리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존버로 갈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 먹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할 것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빈 후드가 22년 초 암호화폐 월렛을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다. 다음 달 테스트에 들어간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10월 달에 대부분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쪽은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영화 티켓 결제를 위해서 도지 수수료를 좀 낮춰야 될 것 같다 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바이든 암호화폐 회의론자 OCC 청장이 지명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그분이 소울 오마로바라고 하시는데요. 미국 통화감독청 청장으로 임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임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은행 관련 업무를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요구를 하며 오바로바를 OCC 청장으로 지명할 계획을 갖고 있고 미디어는 이 오바로바가 암호화폐 관련 더욱 엄격한 감독 및 규정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분을 앉혔다라는 거는 한국의 어떻게 보면 금융위원장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계신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남아져 있는 패턴은 뭐가 있습니까? 야, 우리 계속 몇 번 올릴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다음 시즌 때부터 금리 인상 몇 번 할 거냐? 몇 번 할 것 같아요? 뭐 이제 여러분들도 각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올린 만큼에 따른 충격이 있고 어느 정도 진통이 있겠죠. 그걸 어느 정도 또 여기에서 좀 적당한 선에서 좀 잘라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주로 좀 안 칠 것 같다. 그래서 이분도 좀 우리한테 약간은 도움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니와, 그리고 타이거 우즈의 NFT 1만 개 발행을 했다라고 해서 아마 팬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팬층이 두껍기 때문에 또 많이 팔릴 것 같고요. 두바이의 면세 특구 비트코인 거래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만큼 뭐 아랍 쪽에서도 이런 암호화폐 거래의 금융 활동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뭐 여행이든 탈세적 여행이든 아니면 무언가에 따른 여행이든 아니면 뭐 어떤 형태에 따른 주변 국가에 따른 통화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이쪽의 매수를 더욱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인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엑스포 부분에 따른 그런 측면의 이제 쇼핑 쪽에 관련된 쪽을 잘 엮어서 뭔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를 좀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미국이 이제 11월 기준으로 이제 웬만하면 뭐 크게 백신을 맞은 자에 한해서는 이제 왕래를 좀 더 완화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들이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웬만하면 이 영향적인 측면도 괜찮을 것이고요. 최근에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제가 유튜브 구독도 좀 더 똑똑하게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카테고리별로 해놓고 카테고리별에서도 대부분 한 4, 5개 정도씩은 좀 해놔야 돼요. 그러면 뭐가 좋냐면 특정 이슈들을 더 빨리 접할 수가 있고, 이 사람들에 따른 트렌드를 좀 더 방향성이 일치 여부나 어떤 의견이 좀 더 많이 겹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트렌드가 좀 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여행 유튜버 분들이 작년 때까지는 안 나갔거든요. 올해부터 다 나갔습니다. 제가 구독했던 사람은 다 나갔어요. 뭐 이탈리아 가시고 미국 가시고 다 나갔습니다. 프랑스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뭐 어떤 수단이든 간에 좀 더 규제는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이더라.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경제적 부분 금리 인상을 올리기 위한 시초를 좀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년에 어느 정도에 따른 충격은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기억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테이퍼링 할 때 시드 남겨놨던 거 다 집어넣어서 단기간 수익 바짝 먹고 나오는 전략,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테이퍼링 하면 요동 한번 푹 찍을 거예요. 그때 바짝 당겨 먹어야 됩니다. 이번 형태처럼. 이거는 거의 정답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먹을 것이기 때문에 위험은 감수하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투자 부분에 있어서 원금의 보장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저의 스타일과 저의 생각을 그냥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금리 인상 때도 푹 한번 찍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 다음 콘텐츠에서도 만들려고 했지만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공부를 해 놓으니까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1차 처음 금리 인상할 때가 가장 충격이 제일 큽니다. 2차, 3차 할 때보다. 이때까지 과거 패턴을 보면 1차 때가 가장 심했어요. 언제 할 거냐? 그 두려움과 그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투자 자산 시장에 영향을 꽤 많이 끼쳤는데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은 첫 번째 금리 인상 시즌을 하게 되면 그때 많이 빠질 때 현금을 포인트를 그럼 못해도 2번은 남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을 해라.
코인 말고도 다른 쪽에서도 써먹을 만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헝다 관련된 팩트만 정리를 하겠다. 살라덴님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그전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지만 요 내용 정리가 잘 돼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채 규모가 2조 이하인데 한국 돈으로 355조 원이라서 한국이 기준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커 보이지만 중국으로 보았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부채 규모로 따졌을 때는요.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에 있는 그 부동산 관련된 그런 회사가 10만 개가 넘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틀리면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기억상 10만 개고 그 중에 300개 정도가 계속 망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300개 정도면 그렇게 크게 또 문제될 정도가 아니야. 1년에 그냥 고만고만한 정도만큼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헝다가 진행했던 사업자 중에 가장 큰 사업은 하나 27조 원 규모의 하이난 지역을 공사를 했는데 중앙정부가 태클을 걸어 진행을 중지를 시켰다. 그리고 이 하이난 지역에서 좀 뭐 여러 가지에 따른 컨셉을 해서 자금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만한 그런 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헝다가 또 상하이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상하이파에 좀 배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권 3선을 준비할 때 다른 또 그 당파적 싸움으로 인해서 또 어느 정도 좀 눈치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견제구가 좀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금줄을 좀 막고 어떻게 보면 서로 끌어내리는 부분이 민주주의적 투표 방식보다 이쪽 공산주의적 이런 형태가 더욱더 실적을 더욱더 까다롭게 봅니다. 어떻게 해서는 끄집어내려서 절대 권력을 가져갈 수 있죠. 장기 권력을. 그래서 그만큼 뭐 그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의견은 오히려 이런 쪽을 좀 부스러기를 좀 많이 만들어서 시진핑이 어떻게 잘 해결을 나갈 것이냐 문제 해결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 삼선의 어떻게 보면 실험대로 이런 거를 누군가가 반대 세력이 좀 키웠다 반대 단파들이 좀 키웠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시진핑 경제 파벌이 상하이파 잡는 과정에서 헝다가 같이 넘어간 것이다. 그리고 돈 문제는 상하이방의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고 헝다도 그냥 당하지 않고 준비를 해놓았고 헝다는 언젠간 조치를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수익 대부분 배당으로 빼버렸다. 배당률 43%라는 버는 족족 배당을 다 가져갔고 그리고 회장은 600억 불 배당을 받아 알리바바 마인 텐센트에 만원덩을 제키고 27년도 때 중국 1위 부자가 되었다. 헝다가 남은 것은 집담한 부동산과 막대한 부채 그리고 300만 명의 조국원은 직접적인 정규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더 많겠죠. 그리고 여기에 분양자들도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토지는 정부 소유이고 헝다가 가지고 있는 건 소유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 렌탈 소유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헝다의 부채는 거의 100%가 중국의 국영은행으로 빌린 돈이며 헝다가 망한다라는 것은 국영은행이 망한다라는 것이고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건물만 남게 되는 것인데 이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방은행이 유예를 2번이나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걱정이 따로 되지 않는다라고도 또 그때 당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정호건이 300만 면도 변수이다. 그래서 상당히 정부에 따른 불만이 커져서 좀 그럴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전 세계 국가의 국민들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내 먹고 사는 거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 누가 되든 별로 신경 안 써요. 진짜입니다. 한국은 워낙 외침도 많았고 변수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관심도가 꽤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관심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있는 쪽도 있겠지만 제가 보았던 나라들 몇몇 나라들은 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인구수가 많았던 나라들은 특히나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편향된 사고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느끼는 바와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었을 때 또한 그런 생각은 갖고 거의 일치해서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다가 짓고 있는 주택 분양받은 수분양과 채권의 주식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은 원망을 정부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신문기사 등을 보듯이 완전히 약자가 아니라는 말이고 홍다 회장은 배째라고 나올 수도 있고 시진핑과 상하이방에 타협을 할 것인지 생사를 걸고 붙을 것인지 이번 정리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뭐가 됐든 간에 동계올림픽과 아시아게임이 너무 짧은 기간에 붙어져 있기 때문에 어찌저찌 했던 간에 그걸 방어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방어가 안 되면 어차피 올림픽은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이 좀 더 빨리 왔다고 해도 동계올림픽은 거의 내수 위주로 돌려야 되는데 약간의 내수를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이 나오게 되면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겠죠. 그럼 내수의 증대가 별로 좋아지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변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그냥 어느 정도 유지만 해줬던 측면에서 여기서 굳이 부스러기를 만들어서 리스크를 더욱더 확대시킬 수는 필요성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좀 보았고요. 게리 겐슬러에 따른 인터뷰 내용 정리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22일 기준으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코인들 분명 혁신을 가져와 줬고 결제 시스템에 변화를 시키는 게 큰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위험자산이다. 중앙이 규제해서 투자자들의 위험성을 줄이고 세금을 떼고 그럴 필요가 있다. 혼자서는 자생할 수가 없다. 에버그란데 사태에서는 큰 회사이고 어려운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08년도 때랑 다르다. 그리고 GME나 무차익 공배도라든지 1월달에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너무 기대를 높이고 싶진 않지만 행동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대출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관리해서 계속 규제할 텐데 이런 걸 규제할 때 암호화폐에 충격이 올 거다. 여러분들은 이 5번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충격이 올 거다. 규제를 할 때 충격이 올 거다. 대비해라. 나는 어차피 규제를 그전 때부터 한다라고 했죠. 충격이 준다라는 건 곧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할 타이밍이 뭐일 것 같습니까? 대출을 줄이죠. 예? 그러니까 한국이 먼저 선행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출 만지작거리죠. 지금 뭐 임명했던 애들 딱 보면 되게 깐깐한 애들이죠. 그리고 SEC 위원장도 딱 보면 딱 사이즈 딱 나오죠. 이제 금리 인상 시즌 딱 오니까 그러니까 별로 시장 안 좋겠구나 라는 걸 대략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유예해봐야 올라가야지 세금 낼 돈이 있는 것이지 세금 유예 1년 연장해봐야 그때 그 시장이 불장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꼭 1년 유예를 더 기다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보다 올해 시즌에 더욱더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은행이 암호화폐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왜 유동성이 커서 은행같이 경제를 지탱해야 하는 데미지가 올 경우 흡수해줘야 하는데 이런 은행 같은 기관들이 소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을 사는 애들이 꽤 있죠. 채굴회사를 주식 투자했던 애들이 있죠. 예. 그 뒷배경을 딱 보면 다 은행 회사들 몇 군데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예.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도 틀린 건 아닌데 약간 너무 일차원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 제대형은 또 어느 정도 9월 1일 이후 현금화를 중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2021년부터 1월부터 8월까지 26억 개 XRP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분 또한 보면 너무 폭락이 나왔을 때는 또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더라고요. 그 점과 가장 중요한 거
헝다 사태, 테더 헝다 회사채 없다. 암호화폐 폭락 요인 여부 주시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없다. 네,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있었다고 했으면 분명 테더의 시총이 분명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뭐 그렇게 큰 영향성은 없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무늬만 디파이 초대형 금융사고에 따른 위험성이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 정말 잘 다루어져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디파이가 오픈소스는 필수 요건이다.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자율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이것은 거래 상대방의 신뢰 문제를 극복한 것이 아니다. 디파이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자체에 따른 계약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에 적힌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상대로 실행된 것이라는 논리적 확실성에 기반해서 상대방의 리스크를 배제할 수가 있게 된다.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가 공개되지 않으면 자신이 무엇에 따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투자하는 것인지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완전히 상실하게 되며 일반인은 코드를 읽을 수가 없으니 결국 코드를 공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일까? 아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내용을 번역해서 설명하는 문서가 별도로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관리 어카운트 권한이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서도 개발자 개인 주소로 전송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개발자는 언제든지 H의 컨트랙트에 들어있는 모든 코인을 이문 주소로 출금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실행할 수가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는지 숨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라고 하는데 계속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해 나갈 것이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아니고 디파이 부분만 보게 되면 이제 디파이와 디파이가 아닌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이제 우려되는 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 없이 자금 몰리는 것이 환영될 일은 아니다. 만일 신규로 작성한 컨트랙트일지라도 버그 때문에 서비스를 오픈하기 겁이 난다며 오픈하기 전에 충분한 보안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 물 들어올 때 한다고 시즌 때 맞춰갖고 대충 돌려버리죠.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 문제점 많이 나왔고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또 있었고 투자자를 자산 보호하기 최선의 과제라면 충분하게 이런 형태인데 막대한 자금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쏠리는 건 별로 좋지 않는다. 그리고 무늬만 디파이 부분에 초대형 금융사고에 따른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디파이에 따른 어떻게 보면 큰 자금이 몰렸던 시점으로 보게 되면 그게 결코 완벽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죠. 시장의 규모가 커진 시점으로 이제 저는 끊는데 어떻게 보면 디파이라는 시장이 엄청나게 좀 각광을 받고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가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런 금융사고에 따른 위험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규제 기관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자금 유치 후 오픈소스 선호가 바뀐 부분과 그러니까 보안 감사 컨트랙트 소스조차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선우가 뒤바뀐 것이다. 막대한 자금을 유치하기 전에 충분한 보안 감사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쉽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오픈소스 득보다 실보다 압도적으로 좀 크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이번 시즌이 끝나게 되면 어차피 SEC는 우리 디파이 건들 거예요 라고 언급을 줬고 그 전에 나머지 규제 기관들도 자꾸 얘기했어요. 우리 규제안 만들 거니까 너희들처럼 판을 깔아줄 테니까 충격은 어느 정도 감수해 주세요 라고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상은 투자 시장은 상당히 위축기를 겪게 됩니다. 모든 시장이 상당히 출렁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나는 되게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계속 얘기를 했지만 투자자에 따른 개인의 돈은 개인이 지키는 것이지 제가 지켜드리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의 생각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11월 중에 모두 다 정리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11월 중에 별거 없이 지나간다고 해도 12월까지 간다고 해도 저는 11월 정도 선에 마무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세금의 변수나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대부분 일부 자금을 더 뺄 생각을 갖고 있고 나머지 거는 너무 손실이 많이 났던 것은 그대로 그냥 존버를 해서 내버려 둘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는 어디까지 보고 있니? 이것에 따른 정확하게 알려드린 겁니다. 저는 11월 중에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예. 바뀔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폐 나올 거 다 나왔고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본다고 하면 그게 맞을 것 같다. 여기서 12월 달에 올라가는 파워가 더 세다라고 해도 그거에 아쉬움은 남겠지만 지금 돈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애초에 그 타이밍 놓쳐갖고 완전히 시대가 다 녹아버리면 가장 중요한 테이퍼링 때도 재미 못 보고 금리 인상 때도 재미 못 보고 다 재미 못 보는 타이밍이 내년에도 기회를 2번이나 줄 수가 있는데 뭐 올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걸 놓치지 말라는 얘기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